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고 한다면 언젠가 미국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이 알게 되겠죠. 그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평화적인 핵 에너지와 안보 지원으로 얻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성되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핵을 생산하거나 지하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하수는 남과 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국내에서는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러나 세 사람 중 누구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남침을 막을 수 있는 허경영의 비책. 저에게는 남침을 막을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유엔 헌장 1장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에는 유엔 본부를 둘 수 없으며 상임이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차 대전을 위해 국제연합을 만들어 승리한 뒤 유엔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이는 유엔 헌장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앞으로 미국을 설득해 유엔 본부를 세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판문점으로 가져와야만 영원한 안보가 보장되며 남한 경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판문점에 유엔 본부를 가져와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겠나? 6.25 사변 때 유엔군만 45,589명이 전사하고 48만 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때 병사들이 가장 많이 전사한 곳이 판문점과 철원입니다. 이곳에 유엔 본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문점이라는 글자는 각각 8획으로 되어 있는데 8획이 3개이므로 38선이라는 이름에 맞추어 지어졌습니다. 철판 대신에 나무 판때기 문으로 비하시키느라고 점자를 넣어서 8로 하여 빨리 날아가고 통일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기도 하죠. 이를 보면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분단을 가슴 아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군. 자네의 식견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네. 헌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 갑자기 유엔을 이전하라고 하면 반대가 심할 걸세. 미국은 유엔 본부를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미국의 독주와 불법에 불만을 품고 유엔 부담금을 잘 납부하지 않다 보니 의회와 행정부가 항상 유엔 유지 비용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엔을 옮기자고 하면 언젠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방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며 충분히 유엔 유지비를 조달할 수 있고 전쟁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며 500여 개의 유엔 산하단체가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경제성장도 급격히 증가될 것입니다. 그쪽으로는 생각지도 못했군. 그리고 소련 자체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미사일 기지를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운영하자는 뜻입니다. 적으로서 적을 견제할 수 있는 EEJ의 특수한 지형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군사 패권주의를 하고 있는 소련은 앞으로 극단적 계급주의에 의해 해체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공황이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소련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도 부익분 빈익비에 극단적 자본주의로 변질되어 이념보다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게 될 것이지요. 국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연해주에 있는 우리의 핵기지를 미국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소련의 핵기지로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 분쟁이 없습니다. 괌 독트린을 발표한 닉슨은 신상 문제로 사임될 것입니다. 수하 부하들의 모함으로 결국 중도 탈락하는 관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드 부통령이 분명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도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자국 내의 현안에 쫓겨 한반도 문제를 등한시할 것입니다. 핵 개발에 대한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얻어내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월맹군은 월남을 통일시킬 것이며 우리에게도 엄청난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나겠지만 남북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역시 박 대통령을 힘주어 바라보았다. 확실히 전쟁은 당분간 없다는 말 참 반갑고 믿고 싶은 말이야. 6.25 사변으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또 가난에 시달렸는가. 또
또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곳은 지옥이 될 텐데 그러면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볼 수 있겠나? 저의 비책을 따르신다면 한반도 내의 전쟁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브레즈네프의 팽창주의, 독트린과 닉슨의 축소주의, 독트린을 이용해야 한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주변 정세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카카, 1968년인 작년 체코가 독립을 주장하며 소련에 저항할 때 나온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제3세계와 소련 위성국들의 흔들림에 쐐기를 받기 위해 무력을 포함한 군사패권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년 7월 괌에서 발표한 닉슨 독트린에서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를 내세워 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동서 화해 정책으로 소련과 미국이 정반대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만약 아시아에서 미국이 물러나면 일본과 중국의 군비 확장 경쟁에 의한 군사 패권주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핵미사일 기지를 사라고 강조하는 것이군. 소련은 한국이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며 소련과 손을 잡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와 제주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아시아 전략방어 벨트라인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를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역으로 우리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9,200개의 핵미사일 중에서 북한에 가까운 연해주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 하나를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세를 봐가면서 그 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국내에서 핵을 개발해 이 좁은 땅에서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경영군. 자네 생각도 특수한 생각이면 틀림없어.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어. 자네는 그렇게 획기적인 좋은 구상을 말해주는데 내 주변에는 내가 하는 일마다 예산이 없다,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한다 등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뿐이야. 자네야말로 어린 나이에 어쩌면 그렇게 진취적이고 날카로운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놀랍군. 소련의 극동에는 수많은 핵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자네가 어떻게 그 군사 기밀을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 한 개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적으로서 적을 방어한다는 EJ 전법의 발상이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나는 자네 말에 이상한 힘을 얻었네. 강료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매일 술만 늘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강료가 없으니 일일이 내 손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전부 적당히 넘어가는 거야. 나는 10년 걸릴 경제개발을 1년에 하자는데 강료들은 1년이면 충분한 경제개발을 10년으로 하자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소련의 핵기지를 인수한다. 역시 IQ 430다운 놀라운 발상이야. 자네 IQ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야. 민심은 천심이 아니다. 저는 카카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고. 죽은 진시황제가 살아있는 12억 중국인을 만리장성으로 먹여 살리는데도 그때는 백성이 만리장성을 반대했습니다. 6.25 일제식민지는 우리 민심이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지만 하늘이 주었지요. 에이브라함 대통령이 암살된 것은 하늘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포퓰리즘 정치를 지나치게 내세운 탓입니다. 그래, 그 대표적인 것이 1968년 2월에 착공한 고속도로 공사야. 나는 2년이면 완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소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전문가란 사람들이 땅 구입 2년, 설계 2년, 업자 선정 2년, 공사 4년으로 10년을 잡은 거 아니겠어?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10배로 뛰어 결국 고속도로도 못 만들고 말아. 그래서 내가 피곤한 걸세. 내가 설계를 하다시피 했고 수십 번 헬리콥터에서 추락할 뻔하면서도 목숨 걸고 서둘렀지. 내가 챙기지 않았으면 10년도 부족했을 거야. 그러다가 내가 죽거나 물러나고 하면 흐지부지 되고 말겠지. 카카,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죽은 진시황제가 살아있는 12억 중국인을 먹여 살리는 것도
진시 황제가 각하 같은 선견지명에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시 황제가 그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만들지 않았다면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성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성을 보러 오는 관광객으로만 수입이 연간 1,000억 불을 넘어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많습니다. 또한 불란서의 드골은 문화사업에 국운을 걸었으며 루브르 박물관 등 문화개혁과 모든 사립대학을 국립으로 바꾸고 대학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는 등 교육개혁에 국운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모나리자라는 그림 한 장을 보러 오는 관광객으로 연간 300억 불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귀한 문화재가 많은데 말이야. 예,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비싼 청자는 고려청자이며 고려청자 중에 가장 값비싼 청자는 상감청자입니다. 그리고 상감청자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은 역상감청자인데 그 가격은 책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훌륭한 문화재를 외국에 많이 알려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일도 중요하죠. 굴뚝없는 공장인 우리의 전통 문화재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장 돈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나 제철소 건설 같은 것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만드는 것처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도 전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반드시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을 각하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불란서는 도둑놈들이구먼.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눈썹도 없는 누구의 얼굴인지도 모르는 여자의 그림을 걸어놓고 전 세계에 돈을 모으다니. 거참. 우리나라의 추상화는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데 그림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이름도 없는 단돈 몇천원짜리 값어치도 없는 모나리자 그림이 그토록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니 참 놀랍구만. 우리나라 불국사와 석굴암, 고려청자, 상감청자가 얼마나 세계적인 보물인가. 이건 바로 국력의 문제야. 부잣집 딸은 좋은 곳에 시집가는 법이지. 결국 각하의 생각대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결국 경제를 살려야 해.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만든 진시황제를 보면 과연 그 엄청난 일을 기획해내고 밀어붙였다는 데 대해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대원군이 경복궁을 만들다가 쫓겨난 것처럼 내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쫓겨날 거라고 야당에서는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확신해. 이는 곧 나의 믿음이지. 결국 각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 당대에는 투자를 해야 하고 우리의 자식 때에는 그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어 우리의 손자 때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하가 고속도로를 놓자고 하는데 양 김씨는 자동차도 없는 나라가 왜 고속도로를 놓느냐며 전 국민과 함께 한 치 앞도 모르며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좋지 못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에는 여전히 술이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조금은 상기돼 있는 듯도 보였다. 한라산 백록담에 물을 가득 채워 폭포와 양수발전소를 만든다면.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를 수시로 불러들였다. 어떠한 예고도 없었지만 나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박 대통령을 찾아갔다. 혹시 2차 경제개발에 대해 생각해보았나? 골간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고민이네. 예, 당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역시 한수위군. 그래, 한번 읊어보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1차 경공업과는 달리 2차 때는 중공업 발전을 위해 도시마다 대규모 공단을 짓고 기능공을 수없이 길러내야 합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아니요, 그들은 기능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능공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사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문화재와 더불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특히 백두산에 이어 한라산 백록담에 물이 가득 채워져 폭포가 넘치는 그때부터 한국이 아시아를 이끌 수 있다는 지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폭포를 어떻게 넘치게 한단 말인가? 제주도의 한라산 백록담 정상 분화구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되지요. 석양과 노을을 따라 황금 폭포가 만들어지고 한라산 정상이 구름에 뒤덮일 때는 마치 하늘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장관이 연출될 겁니다. 금세 세계적 관광지가 되겠지요. 상상만 해도 명관이군. 제주도는 관광지역으로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심야 전력으로 밤늦게 지하수를 끌어올려 백록담 폭포물을 양수 발전소로 가동하면 시간당 1000만 킬로와트의 무공해 전력이 생산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도 남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죠. 선진국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핵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지만 우리에게는 양수 발전소가 있으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네의 발상은 좋아. 하지만 관광지도 나라가 부강해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 관광객이 오겠나. 먼저 북한강 주변 양수발전소를 검토해봐야겠네. 박정희 대통령은 내 건의에 1975년 9월 경기도 청평에 535m 산꼭대기에 저수지를 파서 심야 전력으로 물을 끌어올려 다시 낙하시켰다. 이때 시간당 40만 킬로와트의 용량의 양수발전소를 착공하게 됐으나 개통을 2달 앞둔 1979년 10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은 서거하시고 말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정책에 내가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1975년 공산화된 소련이 제주도를 달라고 요구할 때도 나는 완강히 반대했다. 그들은 캄란 잠수함 기지와 블라디보스톡 연결을 위해 제주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나 우리 역시 제주도의 관광화를 위해 절대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놀라워.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허경영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귀하디 귀한 제주도를 눈앞에서 뺏겼을 거야. 거기다 청평 양수 발전소 역시 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정말 놀라워. 최규하 대통령은 청평 양수발전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청평 수력발전소는 발전량이 양수발전소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양수발전소가 얼마나 획기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다시 박정희 대통령과 나의 대담으로 돌아가 보겠다. 카카, 우리도 스위스처럼 농업국에서 경공업국과 첨단공업국, 관광국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 변화에 맞습니다. 제주도 말고 또 봐둔 곳이 있는가? 예. 먼저 속초 일대의 고성과 금강산까지의 넓은 해안 평야를 세계적 관광단지로 개발해 개방해야 합니다. 좋네. 참. 그리고 검토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검토해야 한단 말인가? 바이칼 호수를 소련 정부에게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바이칼 호수를? 이유는 무언가? 바이칼 호수는 우리나라보다 4배나 큰 80만 제곱킬로미터의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특급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공업화되면 21세기에는 모든 나라가 산성화와 오염 때문에 지하수와 수돗물을 먹지 못할 겁니다. 더구나 중국은 해안지대를 제외한 지역이 장기적으로 황사로 사막화되어 물 부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짐짓 내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오래도록 나를 바라보았다. 수근과 의구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미래수자원과 해양자원 준비를 위해 바이칼 호수와 캄차카 반도를 매입해야 한다. 카카, 만약 지금 바이칼 호수를 값싸게 매수한다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매입한 후에는 어떻게 물을 공급하지? 바이칼 호수에서 땅에 묻은 대형 송수관을 통해 유럽, 동남아,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가격도 각 나라의 수돗물 가격보다 10분의 1은 저렴할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 전체가 마시기에 예상 수익은 선진국 수준을 기록하리라고 봅니다. 더하여 우리나라보다도 큰 캄차카 반도를 매입하십시오. 캄차카 반도라면 수산자원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아시아, 유럽의 생명줄인 물과 수산자원을 우리가 먼저 장악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민족이 35개국의 미래 아시아 연방 주도국이 될 것이며 아시아의 공용화폐가 우리나라 돈이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참으로 기막힌 발상이야. 이날 이때껏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 없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장기적인 아주 특수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상이네. 나는 자네를 볼 때마다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든다네. 그런데 이제 겨우 경제개발을 시작하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 카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우리 속담은 잘못됐습니다. 나무를 일단 쳐다는 봐야지 올라갈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단계적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예, 소련의 바이칼 호수는 지금이 가장 값이 쌉니다. 서방 선진국은 참 어리석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광물자원 등에 대해서만 독점을 서두르고 있죠.
하지만 머지않아 맑은 식수의 값이 석유값보다 훨씬 비싸질 겁니다. 다른 나라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헐값에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물과 공기입니다. 허군, 바이카로스나 감차카 반도를 미리 매입한다고 하자. 그런데 무슨 돈으로 유럽과 아시아 각국으로 비싼 배관을 묻겠나? 물을 공급받겠다는 각 나라가 컨소시엄으로 분담하는 대신 해당 비용만큼 물값을 몇 년간 유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물 공급 파이프 작업을 끝낼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카카.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섞인 황사와 산성비가 아시아를 덮을 것입니다. 난개발로 지하수도 오염되면 결국 빗물을 가둬둔 댐이나 금강산의 지하수마저 먹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 이전에 바이카로수를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크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가?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720만 불에 팔았던 것처럼 우리 국토의 4배나 되는 80만 제곱킬로미터의 소련 바이카로수와 우리나라의 1.5배나 되는 28만 제곱킬로미터의 캄차카 반도를 그들의 경제가 어려울 때 싸게 매입하십시오. 50년 한 미래의 수자원 확보와 국토 확장, 바다 자원을 준비하자고 하는 나의 제안을 박정희 대통령은 진지하게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깊은 밤이 되어서도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다. 나는 아무리 시간이 길어져도 할 말은 해야 했다. 선진국들이 소련의 어려운 경제를 역이용하여 우리의 산소 공급원인 소련의 울창한 산림을 앞다퉈 벌목하던 때였다. 그들이 천연가스와 광물자원 개발을 서두르는 것을 보니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먼 훗날 남극의 빙하가 녹고 황사로 아시아가 사막화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인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래서 나는 박 대통령에게 바이카로스와 캄차카 반도 매입을 심각하게 건의했고 곧바로 승낙을 받아 2년간 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브레즈네프 승인까지 얻었으며 대금을 지불하고 유엔이 바이카로스와 캄차카 반도를 한국 영토로만 등록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계획은 막판에 보류됐다. 바이칼 주변 캄차카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소련의 제주도 기지 사용 선제 조건이 맞물려 복합적인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요새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그때 제대로 결판을 내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쉽다. 아시아 연방 통일을 주도하기 위하여 전국 4개 축소, 경기도 전체의 서울로 확대.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한 건 장기적인 국가 경영 전략뿐만이 아니었다. 남북과 영호남의 대립이 깊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토 종합 개조 계획을 건의하기도 했다. 카카, 전쟁에 대비해 공주와 대전으로 일부 행정부를 옮기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강화도와 영종도, 그리고 한강 하류를 개발해 항해 시대를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확장해 나가면서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가져오면 우리나라가 연방 통일의 주도국이 되고 세계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 듣기만 해도 놀라운 계획이군. 전혀 가능성 없는 계획이 아닙니다. 홍콩, 청진, 북경을 마주보는 영종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곳은 세계적 공항에 들어설 자리입니다. 영종도의 모든 지명이 고려시대부터 비아리, 비상리, 즉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견 지명이 뛰어난 우리 선조들이 고려시대부터 김포도 쇠가 뜨고 내린다는 지명으로 지었는데 결국 공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나? 한강 하류에서 강화도까지 무역 및 금융 위주의 고층 빌딩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김포 쪽에서 개성 쪽으로 남북을 잇는 다리를 놓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개성과 서울이 아시아 연방의 수도가 되는, 서울의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이지만 전략을 말할 때 자네의 눈은 참 형형하게 빛나. 계속해보게.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훗날 강화도 만이산 해변에 아시아 연방의 정부 청사를 짓게 될 텐데 그 건물은 미국의 국회의사당보다 33배 크게 지어야 합니다. 어째서 33배인가? 아시아의 인구가 미국의 33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연방 청사 건물에서 보이는 중국 방향으로 7개의 인공섬을 만들어 그 위로 한중 해안고속도로를 개통하게 될 겁니다. 허군의 계획대로 된다면 국가 간 이동이 좀 더 용이해지겠군. 외국인들의 유입도 늘 거야. 맞습니다. 또 강화도의 세계 정부청사 앞에 223층짜리 동방의 등불탑을 만들어 수천 개의 외국 기업이 입주하게 해야 합니다. 맨 꼭대기에는 등불을 밝혀 전망대에서 중국과 북한, 서해안 일대를 바라보게 하고
일본과 해저 터널을 뚫어 일본에서 중국까지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항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 통합도 안 돼 있는데 세계를 통합시키기란 쉽지 않겠군. 그 또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항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동서의 지역 감정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전국 8개의 도를 4개로 줄여야 하지요.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라고 하고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 제주도와 함께 총 4개의 도를 만들면 지역 간 갈등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산맥의 터널을 뚫어 고속도로를 놓아 동서의 왕래가 쉬워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이런 비상한 생각을 할 수 있나? 무슨 문제든 척척 해결해내는 솔로몬 왕자와 대화하는 기분이네. 박 대통령은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만약 이때 국토종합 개조 계획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전히 지역 갈등이 팽배한 만큼 지금이라도 해당 계획을 성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연방 통일을 주도하는 세계 수도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청룡은 구름이 없는 하늘에는 머무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삼선 개헌에 대해서도 내게 물었다. 자네는 헌법에 대해서도 잘 알겠지? 예, 저는 주로 육법 중 형법과 헌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삼선 개헌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네. 삼선 개헌을 해 지금 추진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마무리할 생각이야. 그런데 그게 정치 논리로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네. 카카의 얼굴은 여의주를 물고 있는 청룡상입니다. 청룡은 이 땅에 가난의 먹구름이 가득할 때 나타나 구름을 걷어 국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청룡인 카카는 경제가 성장해 햇볕이 나올 때인 1978년 12월 31일까지 계시다가 이내 떠나셔야 합니다. 구름이 없는 하늘에는 청룡이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도 국민이 나를 붙잡지 않겠는가? 연극과 영화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극의 3요소는 배우, 무대, 관객입니다. 영화의 3요소는 배우, 시나리오, 감독이지요. 영화는 공산주의 같아서 관객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끝까지 상영됩니다. 하지만 연극은 민주주의와 같아 배우가 관객의 상태를 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야 지속 상영됩니다. 국민, 즉 관객이 원치 않으면 카카, 즉 배우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가난한 우리 국민은 밥 먹을 만하면 반드시 민주주의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할 테니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청룡상이라는 것은 참 고독한 얼굴이군. 준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목숨보다 아끼던 부하인 마이크스 브루터스의 칼에 죽었는데 그 시저도 청룡상입니다. 가난한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을 택하신다면 목숨을 구하는 법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살고 편안히 노후를 원하신다면 국민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원하신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대답이야 뻔하지 않겠는가? 예, 저도 잘 압니다. 하늘은 이미 가깝게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가난을 물리치라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치 논리를 지키기 위해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생을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삼선 개헌을 중지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삼남매를 데리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삶이 더 편안해지십니다. 삼선 개헌은 제가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내야 하는데 삼선이라는 이름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일그러져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기가 힘들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같은 위인도 민주주의를 내세운 인민재판으로 사형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알렉산더 대왕 모두 개개의 토양에 적합한 정치제도를 적용해야지 섣부른 민주주의는 나라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카카의 삼선 개헌과 한국식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아직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자네의 생각은 그렇군. 예, 하지만 카카의 삼선 개헌 입장을 역사가 지난 뒤 섣부른 서구식 민주주의 이론만을 내세운 지도자들이 나라 경제를 망치게 될 때 그제야 카카 역시 소크라테스처럼 한국의 성자가 될 날이 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죽게 되더라도 삼선 개헌을 통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군.
맞습니다. 또한 각하가 삼선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각하의 후계자들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양 김씨는 70세 전후로 대통령이 될 것이며 김종필 씨는 지혜가 뛰어난 구렁이과에 속하는 이무기상입니다. 여러 영웅을 만나며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얼굴상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그분을 5.16 혁명이라는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화약으로만 사용한 뒤 먼 훗날에 가서야 다소의 포상을 줄 겁니다. 김종필이 정도를 걸어갈 인물이라 보는 것이군. 그렇지요. 김종필 씨는 김영삼 총재에게도 그리고 김대중 선생에게도 은인이 될 사람입니다. 다만 앞으로 각하가 물러나가면 쿠데타로 후배 군인들의 집권이 20년쯤 이어지는데 그동안 김종필 씨는 일생일대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 지금 각하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다른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성숙한 민주주의로는 각하께서 진행 중인 경제개발과 안보 문제 모두 후퇴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올해까지는 각하가 대통령으로 머물 수밖에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화당의 부총재 제도를 신설해 김종필 씨를 정부와 당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종필이의 삼선 개헌 반대가 대단했었어. 그를 삼선 개헌에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았지. 그런데 당의 부총재 제도를 신설해 국무총리에 이어 부총재 제도로 종필이를 추대한다는 자네 논리는 설득력이 있구먼. 예, 각하. 국민투표의 승리와 삼선 개헌 이후의 7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만 선거 이후 전국의 안정에도 김종필 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형제의 운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편안할 때는 요원하다가도 서로 위기에 처할 때는 한 몸처럼 뭉쳐야 하는 숙명입니다. 다만 영미 헌법이나 대륙 헌법을 볼 때 삼선 개헌을 결정하신 것은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개발 계획의 마무리를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단 한 번의 임기 연장을 국민에게서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허군의 법률에 대한 변증법에 내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군. 삼선 개헌, 선택의 기로에 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 개헌에 대해서도 내게 물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란 권력 아래에는 법이 있고 그 위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한다면 삼선이 아니라 사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선 개헌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삼선 개헌이라 하면 4선, 5선이 나오리라 봅니다. 또 국민투표에서는 삼선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야당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시소 게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품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 대통령 후보의 입지를 강화해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오히려 삼선이 아닌 단 한 번의 임기 연장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시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자네를 만나기 이전에 삼선 개헌이 당론이 되었고 모레가 국민투표 아닌가? 참으로 자네를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허군 말대로라면 이렇게 늦게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나? 각하, 개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삼선 개헌이라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치의 순서를 보면 비정리법 권천입니다. 인정은 이치를 이기지 못하고 이치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은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전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국민의 뜻대로 언제든지 바뀐다는 것이군. 예. 그리고 비용지덕 운천이라는 말에도 주목해 주십시오. 용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덕 있는 자도 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운 있는 자도 하늘, 즉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국민 전체의 힘 앞에서는 용기도, 지혜도, 덕도, 운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찌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군. 선거 때 투표하는 사람은 70%가 인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치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를 생명으로 삼는데 이들은 국민의 20% 정도 됩니다. 교수나 언론인 등 여론 주도층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투표하는데 시간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사는 사람은 덕을 생명으로 삼는데 국민의 9%에 불과합니다. 법관이나 그 종사자, 경찰 등 고급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사는 사람은 운명을 생명으로 삼는데 국민의 1% 정도 됩니다. 인정으로 사는 70%의 국민이라. 우리 헌법 전문에는 관습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비폭력적인 3.1운동과 4.19 의거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헌법 기능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3대 권리인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중에서 참정권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다가 전치를 잘못하면 누구나 저항권과 혁명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헌법 기능이 정지되고 곧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해보게. 헌법 제4장 1절, 제67조부터 70조까지의 대통령 선출과 임기 관련법,
헌법 제10장 128조부터 130조 및 부칙 1조부터 4조까지의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은 야당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역사에 주어진 여건에 따라 진보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헌법을 건드린 대통령은 모두 자기 가족과 개인이 불행해진다는 점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마치 인간이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은 자유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사필규정이라는 하늘의 재판을 받아 결자 해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곧 생각에 잠겼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그가 말을 이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자상 인물에 대해 경고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삼선 개헌을 반대하자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자네 말이 원칙은 원칙이야. 나는 경제개발과 수출에 매달리다 보니 이렇게 임기가 다 끝나가는지도 몰랐어. 정당은 그들 밥그릇 지키려고 얼떨결에 삼선 개헌을 내놓았는데 나는 검토할 시간도 특별한 대안도 없어 개헌을 결정하고 말았지. 좀 더 자네를 빨리 만났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각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물러날 마음이 있으신 거지요? 그렇다네.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내 청사진이 실현돼 우리 국민이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만 보인다면 난 오늘이라도 당장 물러나고 싶다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돈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지. 사자나 호랑이는 자기 먹을 만큼만 먹이를 잡아먹으면 더는 사슴이 곁에 있어도 해치지 않아. 하지만 인간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 그렇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독을 지닌 양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물러난다고 해도 도둑놈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볼 순 없는 걸세. 그들은 돈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해. 국민은 이를 절대 모르지.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수천 명의 도적대가 내가 이룩한 경제를 파탄낼 걸세. 각하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남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세워도 그 기업이 쓰러질 때는 단 하루 만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쓰러지는 건 단 한 사람의 직원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사람 하나를 잘못 고용하면 기업도 망하고 끝내 나라도 망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대통령을 잘 만났습니다. 자네에게 좋은 평가를 들으니 참 영광이구먼. 각하, 이는 제 뜻만이 아닙니다. 전간 요록을 보시면 앞으로 200년간의 대통령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백의와 3대략이라 하여 흰 백꽃이 3대만에 떨어진다고 쓰여 있는데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5대 윤보선 대통령도 나와 있지 않지요. 이는 5대, 10대, 15대, 20대는 중립수이므로 과도기 대통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감요록에 나도 나와 있겠군. 당연하지요. 각하는 박첨지, 홍두 3대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박씨라는 장군이 3대의 대통령을 하고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쓴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즉 머리를 다친다는 뜻이지요. 앞으로 사자상의 강료는 입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네는 지난번에 내가 청룡상과 같다고 했네. 청룡상과 사자상이 맞지 않는가 보군. 사자상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사자상은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자기 차를 추월하는 차가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가서라도 또다시 추월하려고 하지요. 자신의 주인을 해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신다면 우리나라를 일본과 맞먹는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고 떠나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부하 한 사람을 편애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편애하다가 전 국민을 다 잃으실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이기붕 부통령을 총애하다가 국민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까 전감요록에 박첨지 3대 홍두건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내 곁에 사자상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 더 좋은 상을 가진 인재는 없는가? 자네처럼 말일세. 차지철 씨가 사자상이며 김재규 씨는 이무기상입니다. 저는 각하와 마찬가지로 청룡상으로 여의주를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저의 뜻이 각하를 통해 앞으로 빛을 낼 것이며 저 역시 때가 되면 스스로 빛을 낼 겁니다. 하지만 각하는 물질적 가난의 먹구름을 걷어내려 오셨다면 저는 2000년대에 정신적 먹구름을 거들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둘 다 구름을 걷어내려 온 상이군. 이무기상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겠나? 예, 이무기상은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용입니다. 청룡상은 이무기상과 상부상조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사자상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 사람 모두 죽게 되지요. 그래서 차지철 씨를 당분간 멀리하시라고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날 박 대통령이 나의 말과 전관요록의 글귀를 마음에 새겼을까? 각하는 나를 신뢰했지만
이무기상과 사자상 인물을 가까이 둔 것은 크나큰 실수다. 이무기상과 청룡상은 사자상이 없어야만 서로 도울 수 있는 것. 훗날 이 대화 당시 좀 더 가깝게 강조해서 말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아우토반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차이. 한편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 업무 이외에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통령과 독대하곤 했다. 우리의 대화는 9월이 국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논의였다. 이날은 1970년 7월에 4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지 이틀이 지난 때였다.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대통령께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카카, 히틀러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건설한 건 블루칼라 서민 노동자의 실업 문제 때문입니다. 화이트 칼라의 고급 실업자 해결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독일인에게 돌려주었죠. 나머지 600만 명의 유대인은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륜의 도리로 본다면 참으로 잔인한 일이지. 물론 국가 경제에는 일순간 도움은 됐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끼리 6.25 사변으로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독일보다 더 잔인하고 큰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또한 히틀러는 고속도로 아스팔트 아래 자갈을 5m 깊이로 깔아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준급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랬나? 말씀드렸듯이 실업자를 없애기 위해서지요.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각하가 이틀 전에 만든 고속도로는 파월 장병과 해외 및 수출 근로자들의 목숨과 피, 눈물이 젖은 달러로 가장 짧은 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든 길입니다.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히틀러는 고속도로를 전쟁을 위한 비행장으로 사용했지만 각하는 그 길을 수출을 위한 산업의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출과 경제 건설의 혜택을 국민 대부분에게 골고루 나누셔서 새로운 경제질서 체제를 이루셔야 합니다. 히틀러나 나나 대의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으로 도로를 일군 것은 같으나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달리하란 말이군. 맞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주택들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 농부의 양아들로 자라며 7살 때부터 항상 소죽을 끓여 소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서당에 다녀와서 소죽을 끓인 뒤 소에게 먹이고 또 학교에 가서 오후에 돌아와 나무를 한 짐 해다가 다시 소죽을 끓이는 날들의 반복이었지요. 그래, 자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은 익히 들었지.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어서 조금만 더 고생했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죽의 재료인 볏짚은 짚과 콩깍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 대량의 물을 부어서 장시간 쭈그려 앉아 아침 저녁으로 끓여야 합니다. 시간도 뺏기는 데다 무척이나 많은 나무가 땔감으로 들어가는데 나무가 없으면 짚을 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도로 주변에 있는 초가집들을 바꿔야겠군. 예, 그렇지요. 초가집을 그대로 두다 보면 계속 논에서 나온 볏짚으로 지붕을 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이형을 엮고 지붕을 덮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더불어 소가 먹을 수 있는 짚을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속도로 주변뿐만 아니라 농촌의 모든 초가지붕을 영구적인 기와와 스레트 같은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농촌 일손과 짚이 엉뚱한 곳에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림 녹화와 수재 예방에도 좋고 농촌의 미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또한 소에게도 벼를 썰어서 볏짚 그대로 생풀을 먹이면 될 것을 볏짚을 끓여서 먹이면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이제부터 소에게 생풀을 먹이도록 해야 하며 사실 생풀에 더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렇군. 내가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만 정신이 나갔지 고속도로 주변 농촌 마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했어. 자네 참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네. 그러고 보니 선진국은 모두 소에게 생풀을 먹이지. 고쳐야 할 것이 많군. 참고로 무연탄 보급을 전국 시골로 확대해 온돌 구조를 개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취사용 연료를 나무에서 연탄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나무들이 쉬이 자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라도 무성하게 자라게 한 뒤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수종을 유실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 서울과 전국 도심지 주변 농가들도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녹지를 보존하도록 모종의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에게 생풀을 먹이라는 내 의견 덕분에 산림 녹화와 그린벨트의 시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는 새마을 사업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께 운동을 만들어 국가 부흥을 이끌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다. 카카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김일성의 천리마 운동 때문에 마을 간 경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성공한다는 거군.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경쟁이 없기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만 이야기하면 되듯 일일이 국가가 간섭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경쟁 속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해야만 발전이 생길 수 있죠. 국민은 노동, 국가는 재료를 무상으로 대 마을과 마을끼리 경쟁하게 하는 방법의 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 이름은 마음에 드는군.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전개되는 운동인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한 운동이지요. 죽은 민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민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지느러미와 꼬리를 쉴 새 없이 흔들어 더 좋은 환경으로 펄떡 뛰어오르지요. 이렇듯 우리 국민도 운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운동하고 영웅은 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사상과 비전에 이름을 만들어 붙여야 사람들이 따릅니다. 낡은 초가집을 새 집으로 바꾸고 낡은 사고방식을 새로운 사고로 바꾼다는 뜻에서 새가정 운동, 새마을 운동, 새나라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참 많은 제목을 고심했었군. 고맙네. 어디 보자. 새가정 운동은 크기가 너무 작고 새나라 운동은 너무 커서 새마을 운동으로 정한 것이군. 정말 좋은 이름이야.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해. 그런데 이름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었는가? 참 많습니다. 일단 어린 시절 머슴살이 체험과 서양의 실용사상, 아담 스미스의 국부사상, 막스 베버의 자본사상, 기독교의 중립사상을 새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 유교의 중용사상, 불교의 중도사상, 도교의 중화사상을 마을로 했고요. 또 새마을의 3대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삼았습니다. 공화당의 심벌이 황소이므로 7개의 일하는 소의 쟁기를 닮은 힘력자와 10십자를 넣어 새마을 정신에 힘을 강조했지요.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네. 성장주의, 복지주의, 양시주의, 총체주의는 새마을의 4대 이념입니다. 살기 좋은 고장, 보람있는 일터, 건강한 사회, 자랑스러운 나라 건설은 4대 목표이고요. 또한 새마을운동은 민주화는 숨기고 산업화를 먼저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안한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는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곧바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셨으니 말이다. 집의 절반인 지붕은 서양의 스레트 지붕을 사용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구돌, 즉 우리 것인 온돌이었으므로 이는 동서양의 혼합식이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이 노동력을 대면 국가가 그만큼 시멘트를 주니 마을끼리 경쟁이 불붙었다. 일하지 않는 마을은 시멘트 한 포대 주지 않았기에 다들 경쟁적으로 열심히 운동에 임한 것이다. 그래야 1971년 7월 30일 건설 부고시 제447호로 전 국토의 5.4를 그린벨트로 지정 고시하게 됐다. 아이고, 새마을운동 덕에 이제 쌀밥을 먹을 수 있어. 쌀뿐인가? 예금까지 하게 됐다고. 농촌 지붕, 도로, 하천 보수부터 가축 사료까지 새마을운동은 잠자던 농촌과 국민의 정신 운동으로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발표장에서는 쌀밥을 먹게 됐다거나 예금까지 했다는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 섞인 환호로 가득했다. 박 대통령과 강력 19명도 연신 눈물을 훔쳤다.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대성공을 거두자 중국에서도 도곡양산을 내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서둘렀다. 다들 내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나를 믿고 따라준 각각께 더 감사했다. 박 대통령의 논산훈련병 호출, 그리고 나의 당부. 박정희 대통령과 나란 일에 대해 논하고 또 운동도 전개하는 것도 입대 때문에 잠시 멈춰야 했다. 1971년 1월 17일 나는 논산 연무대로 떠났다. 그리고 29연대 8중대 1소대에서 훈련하다가 3월 6일 논산훈련소장 정봉욱 소장의 부름으로 소장실로 불려갔다. 자네가 훈련병 허경영인가? 예! 허경영입니다! 6.25 때 1개 사단을 끌고 내려온 북한군 사단장이었다는 정봉욱 소장은 몹시 위압적인 자세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더니
실탄을 장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는 내 앞에 권총을 툭 던지고서는 말했다. 훈련병, 자네를 왜 대통령께서 찾는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만약 대통령께 가서 이 정봉욱이에게 훈련병으로서 교육받은 사람답게 똑바로 말하지 않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내가 이 권총을 들고 청와대로 올라가 자네를 죽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박 대통령께서 서둘러 보내라고 하니 곧 연무대 보안부대에서 누군가 도착할 것이네. 그때부터 제2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은 군인답게 행동해주길 바란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 연무대 보안부대 지프가 왔고 곧바로 나를 데리고 서울로 출발했다. 3월 7일 밤 9시. 그렇게 나는 박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게 됐다. 그는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 달도 안 됐는데 한참 못 본 것 같군. 군에 가더니 눈동자가 더 반짝반짝해졌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왜 갑자기 훈련소에 있는 저를 부르셨는지 짐작은 갑니다. 그래, 한번 그 신통한 지력으로 맞춰보겠나? 3월 17일이 각하의 공화당 대통령 출마 지명대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곧 7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겠지요. 아무리 삼선 개헌이 국민투표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지만 삼선 개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는 다른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7대 대통령 선거일을 4월 중으로 정하려고 해. 미군 7사단이 3월에 대규모 철수를 시작하거든. 선거 기간과 맞물려 있으니 4월이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4월에는 4.19가 있지. 그리고 3월 17일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지난번 자네 말대로 지금까지 없었던 부총재 제대를 신설했어. 내가 총재고 김종필이 부총재를 하기로 했다네. 김종필을 당의 중심에 세우지 않고서는 개헌 통과와 선거의 승리, 전국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자네의 의견이 반영됐어. 각하, 저는 삼선 개헌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네. 나에게 선거 날짜와 유세의 화두, 그리고 선거의 윤곽을 알려주고 잡아줄 수 있겠나? 부탁하네. 예, 잠시만요. 각하가 양력으로 1917년 11월 14일 생이시니까 음력으로는 9월 30일인 인시생이 됩니다. 그러니 정사년, 신해월, 경신일, 무인시에 태어난 각하는 얼굴을 볼 때는 4월 27일 화요일인 음력 4월 3일이 선거일자로 좋습니다. 4월 30일도 신해년, 임신월, 이모일로 불이 있는 화요일이니 이 또한 불행 중 다행인 날입니다. 즉 마냥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거일을 잡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각하께서 진정으로 삼선 개헌을 하면서까지 대통령을 하셔야겠다면 각하는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한 희생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날짜는 그와 비교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요일로 잡은 것은 월요일로 잡을 경우 연휴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날은 날이 매우 맑을 것입니다. 고맙네. 더하여 각하께서는 선두에 화두가 있어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선 개헌을 처음부터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만으로 각하가 물러나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느끼실 것이며 각하는 또 다른 개헌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임기를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명예를 잃고 적을 만들게 됩니다. 소탐 대실이란 말이군.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이 준 미군 철수가 승리의 화두란 겁니다. 선거철에 맞춰 미군이 철수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하나는 각하가 만들어야 하는 화두입니다. 이 두 개의 화두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삼선 개헌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내가 어떻게 화두를 만들 수 있지? 단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유세장에서나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향해 나는 두 번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각하가 이번 선거 이후에 또다시 집권을 위한 개헌을 계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하께서 진심으로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라고 국민께 확실히 전한다면 삼선 개헌 반대 여론을 누르고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당선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심히 고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걱정이 됐지만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저 옆에서 꼿꼿이 해야 할 말을 하는 게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었다.
김대중 후보에 대해 논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불안함을 내비쳤다. 최근 세 군데 정보조사를 보면 내가 낙선하는 것으로 나왔네. 국민 여론을 신속하게 바꾸지 못하면 나는 선거에서 떨어질 거야. 미군이 완전 철수를 목표로 7사단을 모두 내보내고 있는데 김대중 후보는 향토 예비군을 없앤다고 했어. 그래도 국민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김대중 후보를 찍겠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김대중 후보 나이가 몇인가? 46세입니다. 그래, 아직 46이라고. 군대를 통솔해본 경험도 없을 뿐더러 나이 자체도 너무 어려. 설상가상으로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유세하는데 나는 대통령 직무를 봐가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도저히 그 사람만큼 국민을 만날 시간이 없네. 이번 선거는 8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있어. 그나저나 청와대 윤주영 대변인과 김성진 부대변인이 만들어진 원고도 연설 때 국민들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 하나같이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구만. 카카, 일단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카가 당선될 수 있는 숙명적인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게. 예, 첫째로 3선 개헌 시점에 미국의 닉슨은 2만 명의 미 7사단 병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돕는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 후보는 74세가 넘어야 대통령이 되는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74세가 넘어야 대통령이 된다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미군이 몽땅 철수하는데 향토 예비군을 없애겠다는 김대중 후보의 공약 때문에 그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하의 당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보게. 저는 10살 때 이승만 대통령한테 일본이 끊어놓은 황실을 왜 복원시키지 않냐고 상소문을 한문으로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도자는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갑자기 만들어진 감이 있습니다. 일본이 끊어버린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죠. 다른 나라를 점령해도 그 나라의 황비를 가늠하고 목을 벤 일은 세계 역사상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사람들에게 물어 금곡의 명성황후 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넘게 눈물이 그치지 않더군요. 너무나 황후의 마지막이 처참해서요. 형식적으로라도 황실이 부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들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 자네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있는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이번 3선 개헌과 대선에서 각하가 국민에게 정통성과 신뢰를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분명 각하가 당선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3선 개헌이 너무도 마음에 걸립니다. 자네 말처럼 희생하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을 위해 살겠네. 자네가 잘 알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심려하는 부분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 네 잘 알지. 하지만 그와는 다른 문제로 나는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김대중 후보가 강력한 라이벌로 느껴져. 심지어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네. 카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대중 후보의 이름에는 이상한 암시가 돼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주역과 사서삼경 등 30여 권의 예언서와 한문서적을 익히고 야간 중학교 때 팔만대장경, 야간 고등학교 때 기독교 성경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후 야간 대학교에서는 53가지 전세계 종교경전을 모두 익히고 법학, 신학, 행정학, 경제학을 전공한 뒤에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로서 한국 최대 그룹의 운영을 맡아 노조가 없어지도록 특수한 비결로 관리한 바 있지요. 비록 제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미래 예측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들을 때마다 놀라운 이력이야. 자네가 IQ가 430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동양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21세기 코리아에서 동방의 등불이 나타날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IQ 430인 저를 두고 한 말처럼 여겨지긴 합니다. 그러한 제 구시대적인 예언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래의 컴퓨터 세계는 천지조화가 천문지리를 꿰뚫는 선지자적 면모를 지닌 천재 정치인이 나와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양아버지가 현 정부의 유력한 장관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사람의 부탁을 꼭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부탁을 하던가? 장관 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장관이 하는 말이 본인과 부인, 아들은 모두 서울대를 나왔는데 딸은 성적이 좋지 않아 이화여대를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울대학교를 못 가는 딸아이가 가여워서 무슨 대책이 없을까 고심하다가 저를 찾게 되었다고 했지요. 장관도 자식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군.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온 장관이라도 본인 가정의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즉,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공부도 시키고 성공까지 하게 만들어도 며느리나 사위 한번 잘못 만나면 그 가정은 끝납니다. 사람 얼굴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람이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을 잘못 만나 결국 4.19를 만났습니다. 반대로 유방은 장자방을, 유현덕은 제갈공명을,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서 뜻을 이뤘지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써야 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그 장관 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예, 저는 먼저 그 집의 방위를 보았습니다. 강남 방향이라 이대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었지요. 여학생의 얼굴이 해당 방향과 상극을 이뤘습니다. 연도 역시 상극이었지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이대는 떨어질 팔자였습니다. 반면 서울대와는 조화가 잘 맞아서 시험만 보면 붙게 돼 있었습니다. 서울대에만 집착하는 인류병을 보고 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지만 양아버지를 생각해 참고서는 서울대 시험을 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장관의 전화를 받게 됐죠. 정말 신기해. 그래서 자네가 보기에는 김대중 후보가 낙마하게 될 거란 것이군. 저에게는 다 보입니다. 주역과 천지조화의 원리로 주요 사안이나 특정 인물의 관상과 미래를 풀어나가는 것을 천박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후보의 관상과 이름에는 그분이 지금 46세인데 앞으로 74세가 넘어야 대통령이 된다는 특수한 암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글로 김대중을 써보면 김은 5획, 대도 5획, 중도 5획입니다. 합계는 15획이지요. 또한 한문으로 김대중을 써보면 김대중이 각각 8획, 3획, 4획으로 이 역시 합이 15획입니다. 자네가 말한 정감요록에서 5, 10, 15를 중립수라 하지 않았는가? 예, 기억해 주시는군요. 이뿐만 아니라 영어 역시 15획입니다. 이는 하늘의 암시지요. 그는 15대라 돼서야 대통령이 될 운명입니다. 32년 이후에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각하는 이번 대선에 대해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이름에 중자가 들어가 있으므로 중립정부 형태의 대통령이 돼 강력한 야당과 당내의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의 등장으로 이후에는 연립정부 형태 정권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인고의 세월이 거듭될수록 김대중 후보의 찰상도 변화될 것이지요. 그렇군. 더불어 김대중 선생은 이름마저 인동초이듯 겨울 대통령이다 보니 전임 대통령이 망친 경제와 정치 문제에 휘말려 진실한 노력을 아무리 들여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든 겨울시대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론상으로는 김대중 후보가 압승이나 국민 앞에서 연설을 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게. 어떠한 유세장에 가시더라도 반드시 처음에 미군 철수로 인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경제 건설의 지속적인 마무리를 말씀하세요. 연설 끝부분에 가서는 항자불살법인 항복하는 자를 용서하는 심리에 호소하셔야 합니다. 항자불살법. 예, 다음엔 여러분이 나를 붙들고 다시 대통령이 돼 나라를 구해달라고 애원해도 다시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선거이므로 최후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회. 각하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주신다면 국민은 깜짝 놀랄 것이며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야당의 단결력은 흐트러지고 여당은 똘똘 뭉치겠지요. 이는 하늘이 각하께 일을 더 시키겠다는 뜻이니 꼭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네가 강조하는 이야기고 내 명심하겠네. 그 뒤 박 대통령은 장충단 유세에서 내가 한 이야기들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언론과 국민의 감정을 단시간에 바꾸었다.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 후보를 앞서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나의 예언과 일치했다. 94만 6,982표차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나의 선견지명과 선거 전략으로 얻은 결과를 보고 대단히 놀라워했다. 하지만 내가 삼선 개헌에 반대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정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박 대통령에게 짐이 되었을 듯하다. 솔직한 개헌보다는 임기 연장을 요구하던 나의 간곡한 부탁도 박 대통령의 심기를 괴롭혔을 터. 어찌됐든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나는 억울하게 떨어졌다라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당선시킨 닉슨 대통령과 피교주. 논산훈련소 신병 교육을 마친 나는 군 경험을 쌓기 위해 보병으로 갔다. 원래는 최전방의 병사들과 지내보고 싶어 전방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청와대 부근에 있는 옛 방첩대 본부로 발령받았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고 머리를 기른 채 특수 임무를 맡았다. 즉 언제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급히 나를 불렀다. 왔는가? 예, 카카. 먼저 3선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자네의 좋은 기운을 받아 당선된 것 같고 자네의 연설 조언 덕분에 국민 반응이 매우 좋았어. 아닙니다, 카카. 이번 당선은 닉슨 대통령이 당선드린 겁니다. 말씀드렸듯 선거운동 기간에 미 7사단 미사일 부대와 2만 명의 미군 철수부대가 철수하지 않았다면 카카는 김대중 후보와 250만 표 차이로 떨어지셨을 겁니다. 남북 휴전 상태에서 전체 미군 3만 2천 명 중에 2만 명을 철수시켰으니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한 게 선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피교주의 영향도 컸던 것 같아. 내가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피교주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어. 혁명 덕분에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 다른 종교의 모함을 받고 있던 듯하더군.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거군요. 카카의 신중함 덕분에 살 수 있었고. 그래, 그래서 참 억울하겠다 싶어 감형을 해줬는데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번에는 나를 도와준 거야.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단체로 생활했던 신도들을 모아 표를 몰아줬던 것이지. 당시에 그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네. 모두 카카의 선견지명과 박애주의 덕분입니다. 아, 그나저나 미군은 여기서 얼마나 더 철수할 것 같나? 먼저 닉슨 대통령의 성격을 알아야겠는데요. 닉슨은 어려서부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원리 원칙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신념의 인물입니다. 법률가이자 정치인을 거쳐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분은 참으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왔지요. 어째 마냥 좋게 들리지만은 않는걸. 예, 케네디와 닉슨은 모든 민족의 공존을 인정하는 철저한 동서 화해주의자입니다. 그것이 아마 미국을 움직이는 방위산업체인 우월 민주주의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지요. 케네디는 총살당하지 않았는가? 그렇지요. 그래서 닉슨도 케네디처럼 위험합니다. 아이젠하워와 존슨은 미국의 방위산업 재벌들에게 미움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분쟁과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국의 방위산업을 철저히 배불려주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존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월명을 폭격해 월남전을 확장했지. 반면 닉슨은 평화주의고 원리 원칙주의자라 방위산업체의 도움을 거절했어. 자네 말이 맞네. 닉슨 독트린에는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 미 7사단 2만 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이지요. 이는 닉슨이 머지않아 월남에서도 손을 뗄 것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케네디의 정책과 똑같지요. 역사는 변화가 없으면 결국 되풀이하게 되는 법. 예, 닉슨이 이대로 간다면 미국의 무기업자들은 케네디처럼 닉슨을 죽이거나 사임시키게 될 겁니다. 닉슨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닉슨의 관상으로 보아 죽음은 면할 것 같고 대신 CIA와 방위산업체가 손잡고 그를 탄핵할 듯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국내에서의 미군 철수 분위기는 카카의 3선 개헌과 국가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군. 그나저나 자네는 관상법으로 미래를 알 수 있다니 대단하군. 닉슨은 타협을 모르는 정의로운 정치인이지만 말로가 좋지 않군. 닉슨의 눈을 자세히 보니 다음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방위재벌들은 닉슨 이후에는 새로운 로봇 대통령을 탄생시킬 것이지요. 닉슨은 타협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청룡상을 하고 있어 몸소 물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70년대 중반에 사망하거나 쫓겨날 겁니다. 그 청룡상은 참 슬픈 운명을 지니고 있어. 국민이 도탄에 빠져 먹구름이 자욱할 때만 나타나는 청룡. 청룡이 나타나면 보릿고개가 끝나고 구름이 거쳐 햇볕이 나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게 청룡의 결점입니다. 카카 역시 닉슨처럼 항상 떠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의 눈에는 불꽃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영체인 정기가 있는데 카카와 제 눈 모두에 이 정기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포용력의 온기를, 얼굴에는 사랑의 화기를, 몸에는 건강의 활기를, 생활에는 청빈의 윤기를 지녀야 합니다. 카카와 닉슨과 케네디는 그 마지막이 비슷할 겁니다. 박 대통령의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어렸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청룡상을 지닌 자가 운명적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인지라 나로서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삼성과 현대의 앞날을 예측하다. 어두운 표정을 풀며 박정희 대통령은 말했다. 하긴 나도 관상법을 신뢰하네. 예전에 후배들과 함께 지창용이라는 관상가를 찾아간 적이 있어. 위장을 하고 갔는데도 내가 혁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꿰뚫고 있더군. 자네가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했듯 그분도 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어. 단지 얼굴만 보고도 말이야. 그렇습니다, 카카. 영화 화면에 입력된 사진이 나타나듯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신의 섭리에 따라 모두 얼굴에 기록됩니다. 재벌들도 저에게 자꾸 눈을 봐달라고 하는데 그들의 앞날을 보고 싶어서 그러한 것이지요. 관상에서 눈이 참으로 중요하군. 눈이 관상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지창용 관상가는 카카의 눈동자에서 혁명의 기운을 읽었을 겁니다. 카카가 혁명을 일으킨다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이 눈에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 혹시 자네를 내게 소개해주신 자네 양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은 무슨 상인가? 이 회장님은 원숭이상입니다. 원숭이는 작은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작은 반도체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라. 더불어 삼성은 세계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따라 설탕, 섬유, 반도체 사업을 진행해야 하죠. 좀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선 꼭 반도체를 다뤄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별이 참으로 작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그 별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반도체 역시 작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회장님의 원숭이상과 삼성의 이름에 맞는 사업은 작은 제품이므로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일본의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중요성을 거듭 이야기 중입니다. 자네 덕분에 경영 방침도 바뀌었다고 알고 있네. 조선, 자동차 등으로 삼성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경영 방침도 바꾸었습니다. 첫째, 수직적 권위주의의 체제를 수평적 네트워크 경영 체제로 바꾸었지요. 사장에서 말단 근로자까지 완전 능력과 책임 체제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는 경영의 평등과 결과의 복지를 실현한 덕분입니다. 그 결과 노조가 발생할 근원을 아예 없앨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경영 외적으로는 신입사원 선발 자체도 임원이 개입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삼각형의 삼변 등가 원칙에 따라 책임과 권리, 의무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짐이 없게 했지요. 특히 제가 관상을 봐서 사자상과 쥐상을 뽑지 않게 하니 앞으로도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없는 그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거 참 대단해. 마지막으로 목계 경영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10가지 정도의 경영 비책을 삼성에 적용했지만 언급드린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목계전법이 무엇인가? 내가 군사전략가인데 처음 듣는 말이군. 나무로 만든 달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은 물소상으로 현대라는 이름도 임금은 용이고 견은 호랑이를 가리킵니다. 즉 삼성과는 반대로 현대에는 큰 제품이 어울리지요. 자동차, 조선소, 중공업 등을 해야만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뛰어들면 망하게 되지요. 원숭이상과 물소상이라 서로 너무나 다르군. 혹시 아까 말해준 사자상과 쥐상은 어떤 얼굴인가? 사자상은 눈과 음성이 사자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전기사로 고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업의 사원으로 채용하면 대인관계나 업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요. 나중에는 경영권까지 빼앗을 것입니다. 쥐상은 경영권을 빼앗지는 않으나 회사의 약점을 외부에 몰래 알립니다. 기술을 빼앗아 가지요. 두 상 모두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관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피할 수 있겠나? 공자, 석가, 예수의 말처럼 하나의 행동을 할 때 8, 9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상으로 상대를 바로 볼 수 없으니 거듭 생각함으로써 하나의 행동을 할 때 신중해야 하지요. 자네 같은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하는 이유겠군. 그나저나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네. 삼선 개헌으로 대통령이 되다 보니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래서 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하네. 내 조치를 말해주겠네. 잠시 평온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낯빛이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그의 교육개정법이 무엇인지 잠자코 들어보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법 개정 특별 발표를 막기 위해 삼선 개헌 대통령을 향한 학생들의 반발심이 너무 심해. 그래서 나는 125명의 학생 주동자 제적, 교련 거부 학생 1075명의 강제 징집, 40개 서클에 해체하는 등의
교육법 개정 특별 발표를 내일 할 거야. 이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나? 박 대통령은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동의를 구하는 듯했다. 그 일 때문이시라면 오늘 저를 잘 부르셨습니다. 카카, 사람은 밥을 먹어야 소화를 하고 소화를 해야 힘이 생기며 힘이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소임을 다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밥을 먹는 중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지식을 거쳐 세 가지의 지혜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타고난 천이지혜, 땅에서 체험하며 얻은 고니지혜, 학교에서 배운 학이지혜가 있지요. 공부라는 밥을 먹고 사회에 나가 그것을 소화하며 지식이라는 영양소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회생활하면서 다시 지혜라는 에너지로 만들 수 있어야 하지요. 학생들이 고니지혜를 터득해야 가정과 국가에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내 교육법 개정 특별 발표에 반대하는 건가? 학생들이 지식의 밥을 먹는 중이므로 그것을 소화하기 전에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순리에 벗어나는 일이지요. 학생들은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때입니다. 고도의 정치 지도자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정치를 그들이 어떻게 옳다 그르다 바르게 판단하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정치는 견자타부입니다. 견자타부의 정치라. 진정한 정치는 자식의 아비를 채찍질하는 것과 상통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자식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라고 꾸지람을 하면 자식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5살 난 자식이 아빠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면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보이죠. 어린 학생들이 기성 정치인들을 보고 나무라는 것을 보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안목을 거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꾸지람하듯 그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고, 교과에서 배운 사물 지식과 사실 지식, 창조 지식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학이지혜와 체험의 지혜인 고니지혜, 하늘이 준 천이지혜를 얻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압으로 점철된 역사는 언젠간 반드시 중단된다는 로마의 역사를 명심하십시오.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자식은 아버지의 콧물이 지저분하다며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지요. 어린 자식이 콧물을 흘리면 손바닥으로 훔쳐주며 감기에 걸린 건 아닐까, 혹은 어디 더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닐까 곧장 병원에 데려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이러한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군. 카카가 혁명을 주도하신 것도 헌법에 있는 국민주권의 3대 권리인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중에 하나를 이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카카에게 저항하는 것도 국민주권의 하나인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지요. 카카는 이를 인정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학생들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네. 국가가 국민에게 납세, 병역, 교육, 근로 4대 의무를 지게 하려 한다면 자네 말대로 국민의 5대 권리인 청구권,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 민주주의와 더불어 3대 원칙인 행복추구, 인간존엄, 절대 공평의 원칙을 인정해줘야만 해. 이해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경론자들이 주위에 많다네. 그들은 학생들의 소요와 희생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제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 학생의 구속으로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한 명의 불효자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낳기 위해 학생의 어머니는 10달 동안 10마리의 피를 아이에게 먹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금지오겹 아이를 뱃속에 키우고 나서는 모진 출산의 고통을 견디고 10일간 젖을 먹였지요. 우리 사람의 손이 10손가락인 이유도 하늘이 언제나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학생은 한 가정의 꿈이요, 한 어머니의 전부입니다. 1971년 10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법 개정 특별 조치를 최소화했다. 10월 21일 보안부대 창설 21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신문을 받아본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을 흘렸다. 규모는 축소돼 많은 학생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래도 조치를 아예 없애지 못한 것이 괴로워 밤새 잠을 못 이뤘다. 공장 근로자들을 위한 방송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을 만들자고 말하다. 1971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박정희 대통령과 친숙한 전 부총리 한국일보 장기영 회장의 아들 장강재와 영화배우 문희가 결혼했다. 결혼식은 워커힐 호텔에서 치러졌다.
그날 우연히도 박정희 대통령의 평소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삼각산 도선사 청담스님의 법구에서 8개의 사리가 나와 백운정사에 안치했고, 또 우연히도 김재규 보안사령관이 12명의 간첩을 잡아 보안사령부가 검거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날도 박 대통령은 매우 밝은 모습으로 나와 마주 앉았다. 자네에겐 면목이 없어. 사실 자네의 말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다네. 어쨌든 교육법 개정 특별조치는 규모를 최대한 축소했어. 역시나 자네 말대로 학생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군. 하지만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야. 갖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는가. 물론 대모는 걱정이긴 하지만. 카카, 국가와 정치가 있는 한 대모는 항상 있을 겁니다. 교육제도를 일부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과격한 학생들의 마음을 다소 누그러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일단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야학을 시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대학에도 다닐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교를 만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꼭 대학에서만 공부하라는 법은 없지요.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들이 있게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비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흥미롭군. 조금 더 말해보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전 국민이 결혼 후에도 가정에서 라디오와 TV를 보며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일반 대학생들도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자네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나는군. 내가 지방 공장을 방문할 때 여공들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늘 그늘져 있었어. 그런 여공들의 손을 잡으면 어찌나 내 가슴이 쓰린지. 자네 의견 들으니 이유가 있긴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들이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도,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만족하는 줄로만 생각했지. 역시 자네 생각은 옳아. 직장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이라는 제도는 참 좋은 생각이야. 즉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네. 항상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실행하려고 크나큰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 말인가? 지난 11월 15일에 불교계 거봉이신 청담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1월 9일, 그러니까 11일 전에는 가요계의 신성이라 할 수 있는 가수 배우가 돌아가셨고요. 한 사람은 종교계의 대표요, 또 한 사람은 예술계의 대표입니다. 청담스님과 배우의 죽음은 지금 불교 신도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층 우울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10월 18일에는 수많은 학생이 제적됐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혼란을 예고하는 불길한 조짐의 시작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알았네. 내 앞으로는 자네의 말을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나가겠네. 그런데 카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난 까막눈이 되어 그저 바보같이 허허실실 웃고 있었구만.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삼선계연으로 대통령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카카께서는 영구집권의 유신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972년은 참으로 극과 극이 만나는 운명의 해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극도로 시련에 부딪혀 엄청난 소리를 내는 해가 되어 지축이 흔들릴 것으로 봅니다. 삼선계연의 문제점은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태양빛처럼 환해 보이던 박 대통령의 얼굴이 먹구름이 낀 하늘처럼 어두워졌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이를 숨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박 대통령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가 말한 우려를 천천히 곱씹고 있었다. 유신을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담론. 나는 나라의 앞날을 우려했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그와 관련해 깊은 고심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떠올렸는데 그가 생각한 방법은 유신이었다. 내가 대통령 당선은 되었지만 그게 어디 당선인가? 당과 측근은 요새 너무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네. 자네도 경제개발계획 1단계만이라도 마무리할 때까지 일정 기간 임기 연장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요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나는 도둑대에게 정권을 맡기려니 국민 걱정이 앞서네. 그런 나를 독재자라고 하니 내 속이 어떻겠나. 그래서 요즘 유신 헌법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사실이야. 남북 통일 이전에는 직선제 시행 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어.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곧 수교가 이뤄질 것 같아. 김일성은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거지.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닉슨의 한마디에 완전히 힘을 얻은 김일성인데 닉슨이 중국과 수교를 선언한다. 중국과 국교가 없는 우리로서는 한반도가 완전히 적화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국제 정세가 남북 전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 더는 국내의 정치적인 소모전을 두고 볼 수 없네. 카카. 하지만 조금만 더 내 얘기를 들어보게. 내가 삼선개헌 마지막 유세 때인 지난번 장충당 공원에서 본 군중만 60만 명 정도였어. 그런데 내가 연설을 하고 있으니 청중들이 경찰 저지선을 밀면서 자꾸 내 얼굴을 보기 위해 밀려드는 걸세. 만약 그 자리에 김대중 후보가 서 있다면, 그리고 군중 중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김대중 후보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진다면 아마 60만 명의 군중은 모두 나를 의심할 걸세. 대규모 소요가 일어나고 이 작은 불씨가 거대하게 커져 북한이 남침하게 될 수 있지. 이게 직접 선거의 한계야. 지금 미국을 봐. 간접 선거를 하고 있지. 미국의 민주주의야말로 유신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유신 체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모방한 거야. 미국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해 그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즉 간접 민주주의를 시행해. 우리도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뽑아 그들이 대통령을 뽑게 하자는 걸세. 이게 미국과 다르다고 보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게.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헌법에도 없는데 4번이나 대통령을 하지 않았나? 대통령 간선제를 미국에서 하면 민주주의고 우리나라에서 하면 독재가 되나? 박 대통령은 흥분해 속사포처럼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 나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카카, 죄송하지만 유신은 절대 안 됩니다. 남과 북이 대화의 장을 열면 전쟁도 쿠데타도 예방됩니다. 정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금 닉슨 대통령은 7사단의 주한미군 2만 명을 이미 철수시켰는데 자네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보는가? 닉슨의 모든 민족의 공존, 세계 평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이지요. 닉슨은 진정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케네디처럼 희생자가 되겠지요. 케네디 또한 세계 모든 민족의 자주와 평화, 동서 화해를 부르짖으며 쿠바와 월맹 포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유대인 우월 민족자인 방위산 업체들이 무기 팔 곳을 없애버리는 케네디를 암살해버린 것이지요. 미국 정보부가 미국 대통령을 살해해놓고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자네가 보는 우월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일본, 독일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종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나라 꽃인 무궁화에서 보듯 꽃이 도르르 말려 떨어짐으로 청결합니다. 매일 바뀌어 피니 근면하고 계속해서 피니까 영속하지요. 꽃의 진드기 등의 먹이를 내보내니 박애하기도 하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신으로 미루어 보아 하늘은 필시 한국을 세계를 이끌 민족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유대 보수 세력이 CIA를 장악하고 있으며 우월 민족자들인 방위산업체들 때문에 케네디는 죽었습니다. 아마 닉슨도 탄핵되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 자네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지. 예, 한국과 미국에서는 반드시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대통령이 죽거나 쫓겨날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언제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월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맹 포격을 끝까지 거부하는 케네디를 암살한 뒤에 확장까지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미국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21세기의 동방 역사가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서양인들은 눈치채고 있기에 한반도에 대한 경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케네디의 동서화해라는 이상주의가 패배했듯 닉슨의 이상주의도 패배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한국의 미군 철수도 중지되겠죠. 정치는 이상이지만 역사는 현실의 편이니까요. 역사는 현실의 편이라. 얼마 전 1968년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독립을 주장하는 위성국 체코를 무력으로 침공했습니다. 그는 소련 연방에서 이탈하려는 위성국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발표했지요. 이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닉슨 독트린은 이상적인 것이고요. 오히려 닉슨 독트린은 닉슨의 권력을 분산하기만 했습니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소련 연방을 지키려는 현실적 정치 수단이며 그들 내부 문제이듯 닉슨 독트린은 결국 CIA와 군보를 장악하려는 닉슨의 이상에 의한 한판 승부 싸움입니다. 그들의 단순한 내부 싸움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나온 것이죠. 참으로 많은 정보를 보고받지만 역시 자네가 주는 의견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 미군 철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세. 그러나 이후 유신은 이뤄졌고 박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당시 우리는 급변해가는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흐트러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했다.
미군 철수에 대처하는 방법. 박정희 대통령은 내게 미군 철수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물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가감없이 말했다. 카카, 일단 이우락 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풍수지리상 서울 장안의 땅은 하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의 천토입니다. 개천에 흐르는 물이 보이면 전쟁이 나고 경제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께서 1967년 청계천을 덮어 고가도로로 만들었기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켜감 유록을 쓴 남사고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무자, 기축, 경인, 신묘년에 한반도에 화학대전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아, 여러 풍수의 대가들도 청계천을 덮지 않으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네. 그래서 교통 문제도 없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청계천을 덮었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강남의 땅과 강북의 땅은 다릅니다. 강남의 땅은 흙을 부어 메운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인토이며 떠있는 땅인 부토입니다. 그러한 땅에는 개천을 파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강북의 천토에는 절대로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